나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나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되고 있다. 나는 자연스럽게 성공하고 있다. 나는 지금 가진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나는 내 삶의 좋은 면을 주의 깊게 바라본다.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는 매일 나에게 긍정적인 말을 들려준다. 나는 오늘도 나에게 맞는 좋은 결정을 내린다. 나는 내 삶의 공동 창조자다. 나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내용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반복을 하면은 표층의식에서 잠재의식 수준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이 아래아식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번 주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래아식은 몸으로 나타나고 기세가는 우주예요. 우주로 나타난다. 표층의식은 오온을 기반으로 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반복이 계속 되다 보면 특히 표층의식에서 잠재의식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는 잠 혹은 죽음 이때 반복해서 들려주게 되면은 잠재의식을 형성하게 되고 잠재의식에서 형성된 것은 결국 몸으로 나타나고 우리 세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뭐겠어요? 이게 운명이 되죠. 그래서 운명을 미래를 잠재의식을 통해서 미래를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내용은 아닌데 근데 심리학이나 정신과학 같은 쪽을 연구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태어나서 3살까지는 잠재의식이 완전히 열려 있어요. 그러다가 점차 나와 남을 구분해 나가면서 요즘은 조금 더 빠르죠. 애들이 워낙 영민해가지고 이제 이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점차 나와 남을 구분하면서 자존심도 생기고 내가 뭐다 남이 뭐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점차 그렇게 커 나가면서 우리는 이게 철이 든다고 말을 하는데 뭐냐 하면은 잠재의식은 점차 다 껴지면서 표층의식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층의식이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표층의식이 잠재의식을 완전히 덮는 때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언제인 것 같아요? 사춘기요, 사춘기. 15살, 16살 이 정도 되면은 사춘기가 되면서 오온이 거의 지배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오온이 표층의식이라고 그랬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오온의 가장 기본은 색이에요. 몸이 그때가 되면은 2차 성징이 나타나죠. 그래서 남자다 여자다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온이 범위가 커지다 보면은 잠재의식은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 표층의식이 잠재의식을 뒤덮게 돼요. 잠재의식은 완전 내려가 버려요. 열려있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재의식이 지속적으로 뭔가 이 세상으로 현현에 나오는데 이때 이후는 거의 결정돼 있으면서 점차 나타난다. 그러면 이 이전, 사춘기 이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잠재의식이 열려있을 때부터 부모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어떤 분위기 속에 있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속에서 자라났으면은 이 잠재의식이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드러나는 것들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 이런 내용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자기 전에 내가 계속 따뜻한 말을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나한테 들려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과거에 내 잠재의식에 심겨져 있던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을 다시 좋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빅뱅 우주 대폭발에 대한 건데, 요 내용을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요 PPT에서 보면 잠재의식은 우주의식과 같다,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먼저 빅뱅 이론입니다. 최초의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더니 우주가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시간과 공간, 물질이 생겨났고 우리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해냈다. 이게 바로 빅뱅 이론이에요. 그런데 빅뱅 이론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상당히 회의적이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알아야 될 이론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질량을 가진 물질이 있다면 그 질량만큼 시공간이 휘어지게 되고 그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중력이 발생한다. 자, 이게 바로 상대성 이론이에요. 우리 지구를 예로 들어보면은 지구 질량을 따라서 지구 근처의 시공간이 왜곡되고 그 왜곡된 시공간을 따라서 달이 공전하고 또 인공위성이 공전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보다 훨씬 더 무거운 태양이 우리 지구를 공전시키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태양이 만들어내는 시공간의 왜곡을 우리 지구가 이 왜곡을 따라서 돌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블랙홀의 존재가 제시된 거예요. 1916년 독일의 천체 물리학자 슈바르츠 실트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터에서 천포창이라는 병을 앓으면서도 상대성 이론을 연구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풀어봤더니 몇 가지 이상한 현상이 생기더라. 질량이 크면 클수록 시공간이 휘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질량이 무지막지하게 큰 물질이 있다면 시공간도 무지막지하게 휘어지고 사건의 지평선이 생기게 되더라. 이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는 그 어떤 물질도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심지어는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한다. 즉,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블랙홀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 슈바르츠 실트가 제시를 한 거예요. 또 이 블랙홀의 중심에는 특이점이 존재할 것이다. 이 블랙홀을 외부에서 보면 마치 우주에 검은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장방정식을 풀이한 슈바르츠 실트에게 정말 대단한 업적이다 라고 추켜 세우면서도 이렇게 반론했습니다. 블랙홀의 존재는 지구가 구슬만해지고 태양의 지름이 3km까지 쭈그러든다면 가능하오. 하지만 우리 우주에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즉, 블랙홀의 존재는 수학적으로만 가능하고 현실 우주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블랙홀의 존재가 우리 우주에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논의를 진짜 몇십 년 동안 해요. 정말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거 두 개만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먼저 핵무기를 연구한 것으로 유명한 오펜하이머입니다. 블랙홀은 별의 중력 수축으로 그 별의 중심에서는 질량 밀도가 무한해지고 특이점도 만들어질 것이오. 별의 핵융합이 끝나고 별이 붕괴하는 경우에는 자연계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블랙홀은 수학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에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입자 물리학의 대가 존 휠러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연구는 완벽하게 둥근 천체가 수축하는 경우에만 도출되는 결론입니다. 이런 이상적인 상황을 두고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건 이야기 심한 것 같군요. 실제로 우주에 존재하는 천체들은 절대로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천체들은 회전도 하고 충돌도 하고 폭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상적인 천체는 우주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연계에 블랙홀이 존재할 리는 만무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나는 분명히 블랙홀의 존재는 수학적으로나 가능하다 하였어.
자꾸만 대상대성 이론으로 블랙홀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오. 이 블랙홀이 존재하냐, 특이점이 우리 자연계에 실제로 있느냐, 물리학계의 논박을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로저 펜로즈.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이자 스티븐 호킹의 스승으로도 유명해요. 펜로즈는 수학의 천재였는데 특히 위상 수학에 아주 능했다고 해요. 펜로즈는 이 위상 수학으로 블랙홀의 특이점을 연구했고 1965년 1월 펜로즈는 중력 수축과 시공간 특이점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특이점에서는 물리학 법칙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특이점의 부피는 제로, 밀도와 시공간의 곡률은 무한대가 나와버리죠. 로저 펜로즈가 수학적으로 증명한 이 특이점 덕분에 블랙홀과 특이점에 대한 학계의 논쟁은 50년 만에 종료됐습니다. 펜로즈의 이 연구는 블랙홀과 특이점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직접적인 결과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로저 펜로즈는 202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요. 그가 1965년에 쓴 특이점에 대한 수학적인 증명 덕분이죠.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물질들이 원자보다도 작은 한 점에 응축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빵! 하고 터지면서 우리 우주의 모든 물질들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때 동시에 시간도 생겨났고 공간도 생겨났죠. 그리고 빅뱅 이후 우리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 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그 당시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을 믿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우주 모든 물질들이 원자보다 작은 한 점에 뭉쳐있을 수 있어요?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펜로즈의 공식에서 시간의 방향을 바꾸면은 붕괴가 팽창이 된다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우주 팽창이 곧 블랙홀의 중력 수축과 같아진다. 우주의 시간을 시계티업 감듯이 거꾸로 돌리면 빅뱅의 특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빅뱅의 특이점은 블랙홀의 특이점하고 특징이 완전히 같아요. 원자보다 작은 점에 모든 물질들이 모여있고요. 질량은 무한대, 부피는 제로, 시간도 공간도 없는 특이점이죠. 스티븐 호킹은 열린 우주에서의 특이점 출현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1965년 8월 펜로즈의 특이점 정리 논문이 나온 바로 그해 투고합니다. 그리고 스티븐 호킹의 이 논문은 빅뱅을 입증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됐어요. 이 모든 것은 수학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과학자들도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논문으로 스티븐 호킹은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도 한계점은 있어요. 빅뱅 이전에 특이점이 있었다면 그 특이점을 폭발하게 만드는 원인은 뭘까? 아쉽지만 호킹 박사도 모르고 당연히 저도 몰라요. 그래도 적어도 이런 가능성은 열렸어요. 어쩌면 블랙홀의 특이점이 빅뱅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요. 블랙홀의 아주 강력한 중력이 결국엔 시공간을 찢어버리고 그 시공간이 찢어지는 순간에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던 물질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빅뱅을 일으킨다는 거죠. 지금에 와서는 처음에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하고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합니다.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뭐냐면은 중력과 같은 강력한 힘에 의해서 시간도 짧아지고 그리고 공간도 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믿죠. 아무도 안 믿었는데 블랙홀이 촬영에 성공을 해요. 블랙홀이 촬영에 성공을 한 것이 얼마 전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서 블랙홀을 촬영한 것도 디지털 망원경, 최첨단 디지털 망원경이겠죠. 하나로 촬영을 한 게 아니고 뭐 영국, 일본 이렇게 각 나라에서 동시에 촬영한 것을 디지털이니까 한데 모아가지고 결국 블랙홀이 촬영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블랙홀의 그 존재가 입증이 되게 됐어요. 입증이 되게 되면서 이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도 완벽하게 입증이 되고 아인슈타인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니까 빅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어요. 근데 본인은 또 여기서 보면은 믿지는 않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촬영에 성공이 돼버린 거예요. 1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면서 동시에 입증이 된 게 뭐냐면은 블랙홀이 촬영이 되면서 입증이 완벽하게 된 게 뭐냐면은 138억 년 전에 우주 대폭발로 우주가 탄생했다. 우주가 탄생하면서 그 전에 없던 시간과 공간도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중력과 같은 강력한 힘에 의해서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한다. 상대적인 거라. 이게 절대적으로 시간이라는 것은 이런 속도로 흐른다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룬 영화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죠. 블랙홀 근처에 있는 행성에 연구를 하러 가요. 3명이 이제 우주선을 타고 갔는데 가서 한 명은 그 우주선에 남고 2명이 작은 우주선에 타고서 그 행성으로 가서 며칠 정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 영화를 보긴 봤는데 몇 시간 혹은 며칠 정도를 연구를 하고 채집을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갔으면 내일 왔어요. 왔는데 이 우주선에 계속 타고 있던 사람은 5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르게 흐른 거죠. 블랙홀 근처면은 중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룬 영화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있는데 인공위성이 이렇게 돌죠. 우리 지구에서 보면은 지구 중심부에 가까이 갈수록 중력이 강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느리게 흐르고 벗어날수록 중력이 약해요. 그래서 시간이 빨리 흘러요. 인공위성은 우리 지표면보다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이라도 느리게 흐려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주기적으로 계속 시간을 우리 지표면 시간하고 맞춰줘야 된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사실이라는 거죠. 공간이라는 것도 절대적으로 있는 이 진리가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다. 시간도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되느냐? 불교에서는 이것은 근본 바탕이 다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유심사상. 이게 유식으로 넘어왔다. 이 잠재의식이 우주의식과 관계되어 있다. 라는 내용의 경전적인 증거가 있어요. 중변분별론은 세친 스님이 쓴 건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아레아식은 제8식이죠. 아레아식은 경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얘기하죠. 대상. 유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그리고 나머지 식의 현현으로서 나타난다. 그것, 아레아식이 현현한 4가지 대상은 실제하지 않는다. 4가지로 현현한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아레아식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 가운데 대상으로서 현현한다는 것은 아레아식이 물질 등의 형태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유정으로서 현현한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상속 가운데 오근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자아로서 현현한다는 것은 염오의가 아치, 나에 대한 어리석음이죠. 등과 상응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음 주에 다루게 되는 말라식이 나라고 하는 자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4가지 나와 관련된 번뇌와 항상 상응을 해요. 요 중에 대표적인 게 아만심이라고 있죠. 아만심이 그러니까 자존심이에요. 집중도를 보니까 중간에 한 번씩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시간 20분인데 다들 이제 식사하고 나서 좀 졸리는 시간일 것 같은데 요거 읽고 잠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식으로 현현한다는 것은 6가지식, 즉 전오식과 제6식으로 현현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레아식이 몸으로도 나타나고 경이라는 것이 이제 세상이죠. 세상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뭐냐면은 잠재의식, 아레아식이 잠재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잠재의식이 우주의식과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경전적 증거가 되겠습니다.